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설계사만 아는 수술비 보험 100% 활용법. 이제라도 보험금 더 많이 받아가세요.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 매달 열심히 보험료 내고 계시죠? 혹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제대로 챙기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께서 보험금을 덜 받거나 아예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놓쳤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수술비 보험을 통해서 정당하게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드리죠. 억지로 받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못 받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호언장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억울하잖아요. 그걸 도와드린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놓치고 계신 건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위와 대장에서 용종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가입한 보험은 질병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가 있어요. 여기서 수술비 보험금을 몇 번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질병수술비에서 한 번, 질병 1호종 수술비에서 한 번씩 두 번만 받으면 될까요? 이거 아니에요.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질병수술비는 두 번, 종수술비에서 한 번, 많게는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 용종을 한 번에 여러 개 제거했다 하더라도 수술비를 여러 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내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돈, 사실은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수술비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혹시 놓치고 있었던 보험금은 없는지 하나하나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르고 지나쳤던 돈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여성분께서 자기는 전문가를 통해 최고의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7월 이 여성이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거든요. 보험 설계사와 상담 후 5개월 뒤인 2019년 12월 여러 보험회사를 조합해서 한 번 수술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한 겁니다.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 날짜를 잡고 고주파 열치료술로 갑상선 결절 제거술을 시행했는데요. 수술비 보험금 200만 원을 기대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험금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고주파열 치료술이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서? 아니면 보험 가입 전에 갑상선 결절을 알리지 않아서? 혹은 고지의무 위반?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둘 다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약관에 숨어 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 질병 수술비 약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보험금을 못 받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보험기간 중에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비를 지급한다.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입니다. 갑상선 결절 진단은 언제 받았을까요? 보험 가입하기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많이들 놓치고 있는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바로 위와 대장에서 용종을 각각 하나씩 제거한 경우입니다. 이분은요, 질병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두 가지 특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수술비는 몇 번 받아야 될까요? 세 번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번밖에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왜일까요?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입금이 되면 잘 나온 거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요, 약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수술 시 하나의 수술로 간주한다. 그런데 위와 대장은 같은 질병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부위의 질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질병수술비는 각각 따로 두 번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수술비인데요. 종수술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시에 여러 부위를 수술해도 부위가 다르면 각각 지급한다. 하지만 위와 대장은 흉복부 장기라는 하나의 부위로 묶여 있어서 종수술비는 한 번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그렇다면 3년이 안 지났다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술비 보험 종류가 크게 몇 가지일까요? 바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바로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 이런 것들인데요. 이 세 가지 수술비 특약을 모두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질병수술비입니다. 질병수술비는 특별히 제외된다라고 명시된 수술만 빼고는 대부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장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제일 좋은 수술비 특약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가입 한도거든요. 어른 기준으로 대부분 30만 원이 최대예요. 어린이 보험에서도 50만 원 선에서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용이 큰 수술에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께서 1호종 수술비나 엔대 수술비 특약을 추가로 준비하거든요. 그런데요, 이러한 특약은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1호종 수술비, 일명 종수술비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가 됩니다. 가벼운 수술은 1종,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일수록 4종, 5종 이렇게 올라가면서 받는 보험금도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관에 명확히 기재된 수술이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관 분류표를 참고해야 하죠. 장점은요, 예를 들어서 암수술처럼 고난이도 수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한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큰 위험에 대비하는데 매우 유리한 특약인 거죠. 다음은 엔대 수술비, 숫자로 표시된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질병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는 좁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좋은 이유는 수술 방법이나 난이도를 따지지 않고 해당 수술이면 무조건 지급된다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위험한 수술일수록 가입 한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역시 큰 수술을 대비하는데 유용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수술비 특약은 보장 범위나 한도는 다르지만 공통된 기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특약에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의는 세 특약 모두 공통입니다. 자, 그럼 수술이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약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필요한데라고 판단해서 의사의 관리 아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행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렵게 느끼시죠? 쉽게 말하면 의사가 치료하다라고 판단하고 수술도구나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우리 몸의 일부를 자르거나 제거하거나 조작하는 것, 이걸 바로 수술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칼이나 메스로 하는 전통적인 수술뿐만이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정성과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치료 기법으로 생체 절단이나 절제를 하는 경우도 수술로 인정됩니다. 즉, 꼭 칼로만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고 레이저나 고주파처럼 최신 기법으로 하는 수술도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고주파열 응고술, 복강경, 내시경, 협동수술 같은 그러한 것이 있겠죠. 첫 번째 조건, 수술의 정의에 맞아야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사에서 정한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처럼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흡인, 천자 등의 조치, 신경, 차단, 미용, 성형 이러한 것의 목적의 수술 등이 면책사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술비에 대한 보장이 이렇게 적용되는지는 보험사나 상품마다 모두 똑같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약관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찾아서 안내해 드리는 게 바로 저 같은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수술비는 1종부터 5종까지 나뉘고요. 보험사에서는 수술의 종류와 부위 방법 등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수술 분류표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술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 수술 분류표에 포함된 수술이어야 합니다. 이 분류표는 수술의 종류별로 구분과 수술명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피부 이식 수술은 1종, 유방 절제 수술은 3종, 근건, 인대, 연골, 관열 수술은 1종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수술의 명칭과 방식에 따라 종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호흡기계 흉부 수술 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15번 항목에 있는 만성 부비감염 근본 수술은 1종으로 분류됩니다. 또 순환기계 비장 수술 항목에서는 22번 혈관 관열 수술이 있는데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지정맥류는 제외되지만 이 수술은 3종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수술 방법에 따라 각 종별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즉, 종수술비는 반드시 수술 분류표에 나와 있는 수술이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 수술 중 창상봉합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상봉합술을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약관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창상봉합술은 이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수술의 정의는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이 필요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몸의 조직을 절제하거나 절단하는 등의 조직을 하는 행위로 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찢어진 살을 꿰매는 행위는 이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창상봉합술에 대해서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상봉합술에도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거든요. 첫 번째,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 두 번째, 근봉합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 세 번째, 변연절제와 근봉합술을 함께한 창상봉합술.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상해 수술비 50만원, 상해 1호종 수술비에서도 1종 30만원 가입되어 있다면 얼마씩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에서는 상해 수술비 50만원, 근봉합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1호종 수술비에서 1종 수술비로 분류돼서 30만원, 변연절제와 근봉합을 같이 한다면 상해 50만원과 종수술비 1종에서 30만원을 더한 80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고객님께서 톱질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변연절제와 근봉합술을 함께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락을 주시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 확인서에 자세히 기록을 해달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변연절제와 근봉합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로 기록해 주셨고, 그 덕분에 청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사에서 상해 수술비와 종수술비 모두에서 수술비를 지급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보험사는 상해 수술비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는 꼭 설계사를 통해 지급 내역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을 했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란 보험사가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에 대해 상해 수술비 지급을 결정한 조정 결정서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못 받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다이렉트 보험이 아닌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신 분들은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대 수술비는 어떠한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모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해당 수술이 질병분류표에 명시된 질병에 대한 수술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로 엔대 수술비는 보험사별로 지급 기준이나 가입 금액이 다르니 이 점은 유념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27대 질병분류표에 있는 해당 질병으로 수술받는다면 가입 금액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따지지 않고요. 11대 수술비도 마찬가지인데요. 11대 질병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으면 가입 금액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따로 제한하지 않고요. 모든 수술비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고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종수술비는 분류표에 기록된 수술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엔대 수술비는 질병분류표에 등재된 질병에 대한 수술이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질병 상해 수술비가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고, 그 다음이 1호종 수술비, 그리고 대수술비 등으로 보장 범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배나실, 생체 접착제 주입 치료를 받았을 때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배나실 치료는 혈액과 접촉하면 빠르게 굳는 생체 접착제를 주입해 역류하는 혈관을 폐쇄하는 방식입니다. 이 치료는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일상생활 복귀도 빠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수술의 정의인 절제 절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담당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으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이것하고 배나실을 이용한 복제정맥 폐색술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은 해당 시술은 절단, 절제 등 외과적 조직에 해당하므로 수술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결정입니다. 만약 1호종 수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 내 순환기계 비장의 수술 항목을 근거로 하지정맥류 근본 수술과 손가락 발가락 혈관 관련 수술에 대해 일정 금액의 수술비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수술들 중 특히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손보험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모든 보험 상품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실 메뉴에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기준은 쉽게 말해 보험금 부당 청구나 보험사가 의심 사례에 대해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는 5가지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치료 근거 제출 거부. 두 번째, 신빙성 저하. 세 번째, 치료나 입원 목적 불명확. 네 번째, 비합리적인 가격. 다섯 번째, 과잉 진료 및 의심 의료기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보험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보험금 청구만 해도 보험사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비합리적인 가격을 살펴보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의 전국 평균 수술비가 200만원인데 400만원이 청구된 경우 보험금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는지와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수술이 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는 수술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의사의 소견과 함께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한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실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갑상선의 결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이나 수술비를 청구한다고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비 지급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특히 작은 크기의 갑상선 결절을 추적 관찰 없이 바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하이프 시술, 비밸브 재건술, 백내장 수술, 만목톤 수술 등 치료 후에 수술 보험금 및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할 때 저는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험가입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치료 시기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전문가는 보험 설계사이지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의사 말대로 하면 실손보험금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보험사 지급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영상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심의를 거친 후에 한 달 혹은 두 달 뒤에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라 상황 자체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문의 주시면 고객님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보험사를 판매하는 설계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가격 비교가 아닌 보장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고객님께 맞는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